세 번째 챕터로서는 이 항염증 작용, 우리 일반적인 해조류들을 이용하는 것들이 주로 아시아, 이 동아시아 지역에 이용을 과거부터 많이 해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미역, 한국말로는 미역이라 하는 이 운다리아의 경우에는 이 항염증 작용하는 것들이 옛날부터 많이 알려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거의 뭐 99, 100%의 한국의 산모들의 경우에는 아기를 놓고 나서 이 미역국을 건 한 달 정도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먹었습니다. 수프로서 먹었습니다. 그거는 우리 몸에 자궁, 아기들을 가지고 있었던 자궁이 아기를 놓고 나서 이 자궁들이 원래대로 잘 수축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그러고 이 몸이 아기를 놓고 나서 몸이 부풀어졌는 것들이 원래대로 잘 되돌아오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해서 건 한 달 정도로 많이 섭취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역국을 우리가 한국의 산모들이 많이 먹는 것들이 이 당나라 때의 중국의 당나라 시대 때의 백과사전에 해당되는 거, 거기에서도 이 기록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613년에 만들어졌던 우리 한국의 의학서적이라고 대표적인 의학서적인 동의보감에서도 해열, 열을 낮춰준다든지 방광염, 이 오줌을 잘 나가게 한다든지 이 조직이 부풀어졌는 것들을 감소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목적으로 약으로서, 한약으로서 처방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앞에서 같이 유사한 그런 목적으로 이 미역을 사용을 해왔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대부분 이런 미역의 사용들은 이 염증을 깔아앉히는데 앞에 매로 열을 낮춰준다든지 방광염을 낮춰준다든지 붓기를 감소시키는 것들이 전부 다가 이런 염증을 감소시키는 것, 이 영어로는 안티인플라메이션 작용을 가진다 하는 걸로 유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험실에서도 앞에서 이야기하는 이 산모가 미역국을 여기 놓고 나서 실제로 먹는데 그것들이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에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되어서 염증을 실제로 만드는 거, 이런 귀에다가 포르볼이라는 약품을 바르면은 여기 오른쪽 귀매로 아주 퉁퉁 부어오릅니다. 그러고 벌겋게 됩니다. 그러고 만지면은 뒤는 뭐 통증이 덜 하지만 어떤 사람의 경우에도 통증을 느끼고 그 다음에 열이 욱신욱신 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염증의 증상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똑같은 포르볼에다가 미역의 추출물을 섞어서 바르면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역의 추출물이 이와 같이 염증을 예방을 한다든지 혹은 이 치료를 할 수가 있을 거다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본실험에 시작을 했습니다. 요거는 미역의 붓기를 감소시키는 것들은 부어졌는 정도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없어지죠.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부위가 이렇게 없어지는 데 비해서 미역 추출물을 우리가 바르면은 빨리 없어진다. 그래서 한 반텀 정도 붓기가 감소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가만히 놔두면 한 31시간. 근데 미역 추출물을 같이 바르면은 한 23시간 만에 없어진. 그래서 이 붓기가 빨리 감소가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충혈되는 것, 벌겋게 되는 이런 것도 가만히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장래 없어지죠. 우리 귀의 경우에 한 25시간 만에 반텀 정도 없어지는데 미역 추출물을 동시에 바르면은 한 12시간 만에 반텀 없어진다. 그래서 이 충혈되는 정도도 빨리 같이 감소가 된다 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 요거는 통증에 대한 것들도 같이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된다 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해열, 열이 나는 것들을 감소시킨다 하는 것들도 여기 보면 또 동그랗게 되어가 있는 표시가 우리 미역 추출물을 우리 주사했는 경우입니다. 요 삼각형 거꾸로 되어가 있는 거는 우리 아스피린, 우리 여러분 다 잘 알잖아요. 해열, 진통 그런 목적으로 우리 아스피린 약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아스피린이나 뭐 거진 비슷하게 이 미역 추출물이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들은 다 그거 측정하는 이 방법, 실험 방법에 대한 사진들이었습니다. 그 똑같은 미역이라 하더라도 그 미역의 부위별로 미역의 요 뿌리에 해당되는 부분 홀드 패스트라고 가근 가짜 뿌리라고 그렇게 명칭을 하죠. 우리 해조류는 우리 뿌리 루트라고 하지 않습니다. 루트하고 이 홀드 패스트 혹은 라이조이드, 한국말로는 가근 가짜 뿌리하고의 차이점은 뿌리, 식물의 뿌리 루트라 하는 거는 영양분, 수분을 흡수할 수가 있는 능력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해조류의 경우에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영양분이나 물은 잎을 통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단지 이 부분들은 어디든지 바위라든지 고체 표면에 붙어 가지고 있는 지지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명칭 자체도 홀드 패스트 혹은 라이조이드, 가짜 뿌리라고 합니다. 어쨌든 해조류의 부위별로 이렇게 포자 만드는 부위, 잎 부분, 줄기 부분 이런 부위별로 다 나누어 가지고 어느 부위가 실제로 그런 항염증 효과가 제일 좋으냐 하는 것들을 비교했던,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먹는 부분, 블레이드 이 부분들이 우리 식용으로 먹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이 이 항염증, 안티인플라메이션 효과가 가장 높았다 하는 결과고요. 그 다음에 어린 잎하고 다 컸을 우리 이 채집 발찌개에서는 이 다 컸는 잎하고 비교했을 때도 다 컸는 잎에서 효과가 각 부위별로 더 좋다 하는 결과도 얻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해조류도 다른 육상의 식물과 비슷하게 자기 크는 환경에 따라서 요 형태가 차이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도 우리 페노타입이라고 하잖아요. 표현력이 틀린다 하는 거. 요 위에 것들은 특히 한국의 동해안 쪽에는 바다 물살이 굉장히 센 곳에는 이와 같이 자랍니다. 키는 보통 한 2m 정도 이상, 우리 키보다 더 크게 이렇게 자랍니다. 그런데 요거는 서해안 쪽에는 이 바다에 머드, 뻘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물 흐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해조류도 광합성을 해야 되잖아요. 햇빛을 받기 위해서 잎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양도 이와 같이 한 2m, 3m 자라지만은 잎 모양도 굉장히 넓게 이렇게 퍼져가지고 그렇게 자랍니다. 그런데 요거는 형태가 이렇지만은 실제로 이거를 우리 해조류 채집을 해가지고 건조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럼 건조할 찌개에 서로 달라져야 됩니다. 위에 것들의 경우에는 잎이 이렇게 가늘기 때문에 채집을 해서 그냥 바닷가에 백사장에 한 하루 햇빛이 쨍쨍 있을 적에는 하루 혹은 조금 더 하면은 한 이틀 정도만 되면은 건조됩니다. 그런데 밑에 경우에는 전혀 건조가 안 됩니다. 오히려 바닷물을 많이 흡수되어가 있는 상태라서 서글픕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채집을 해서 염장, 소금을 절여 가지고 한 20 내지 30% 소금을 절여서 넣어놨다가 냉장고라든지 저온에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 가지고 소금을 제거시키고 이제 담수에 소금을 씻어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짜러 가지고 정기적인 건조기에 넣어 가지고 말립니다. 그래서 서로 이런 형태가 서로 틀리는 경우에는 이 수확 이후의 처리 과정도 서로 다르다 하는 것들. 어떻든 요 두 가지 다른 형태의 경우에도 요 같이 요런 잎허리가 가늘게 물살이 센 곳에 자라는 해조류 요 미역의 경우가 효과가 더 좋다 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물론 이 독성 검사에서도 당연히 우리 미역은 옛날부터 산모들이 많이 섭취를 해가 왔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독성 검사 이 킬로그램당 10g 정도를 먹였는 쥐의 경우에도 우리 11마리가 전혀 치사율이 없을 정도로 이 킬로그램당 15g 정도는 이게 쥐가 우리 쥐 위에다가 주입할 수가 있는 최대 한계점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일반 식품으로 먹는다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실험상 해봤더니 이 중에 일부는 봄이 구토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일부 죽었는 그런 거는 있지만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섭취하는 거는 10g, 킬로당 10g보다도 훨씬 더 적은 양입니다. 그래 이런 정도에서도 전혀 치사량이 없는 정도로 안전한 그런
그 해조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미역의 경우에 어떠한 것들의 성분들이 그 유효한 물질이냐 하는 것들을 분리해서 구조 확인하는 작업도 했고요. 그 각각 물질에 대한 효과도 측정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 미역의 경우에 운다리아는 과거에는 그냥 우리나라, 일본, 중국 정도에만 분포하고 있었던 그런 고유종입니다. 원래 여기에만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여기에 보다시피 1981년도에는 지중해, 그 다음에 94년도에는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여기에 95년도에는 영국해,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이 캘리포니아에서도 이 미역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 외래종, 우리 인베이시브 스페시스라고 하지요. 이런 것들 전 세계, 주로 보면 전부 다 온대 지방, 따뜻한 바닷물이 있는 지역이죠. 밑에도 마찬가지로 따뜻한 바닷물이 있는 지역. 여기에서 이 해조류 포자들이 우리가 이 선박의 발라스트 워터라고 하죠. 평형수에 포함이 되어가 들어갔다가 그 물이 배출될 때에 자기가 살기가 좋은 그런 바닷물 환경에서는 견뎌서 살게 되는 거죠. 외래종이지만. 그리고 이게 만약에 그 선박의 발라스트 워터를 적도지방에 배출을 했다 했을 경우에 적도지방에는 수온이 높아가지고 이 해조류가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적도지방에는 하나도 이게 퍼져나가지가 않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 큰 선박의 우리가 평형수라고 하는 거, 그 발라스트 워터는 반드시 살균을 해서 이 외래종들이 다른 전 세계로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지금은 유엔에서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이 미역의 경우에 양식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 놨습니다. 그 미역의 라이프 사이클을 알면은, 이해를 하면은 이와 같은 것들이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 사람이 실내에서 어릴 때에 배양을 하고, 그 다음에 성체로 키우는 거는 바다에서 키우는 그런 과정을 우리 양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 포자들은 우리 일종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들이 요 씨앗, 포자가 만들어지는 부분에서 포자 만들어서, 포자도 이 미역 포자 암컷 수컷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자기들이 나중에 접합을 해서 어린 미역으로 이렇게 자라고, 요럴 때 어린 미역으로 자라가는 요것들은 이제 바닷물에 나가서 양식을 하고, 요 어린 포자들을 키우는 것들은 실내에서 우리 양식을 하죠. 그 양식하는 과정들을 요 1, 2, 3, 4차례대로 쭉 적어 놨습니다.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요 어린 요 미역을, 요거는 요 포자 만들었던 포자 형성하는 부위입니다. 포자 형성은 요 부위, 요 부분들만 어느 정도 한 반텀 정도 건조를 시켰다가, 우리 일반적으로는 한 선풍기 앞에서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바람을 해서 반텀 정도, 너무 오랫동안 건조시키면 당연히 이거 생물이기 때문에 죽죠. 그래서 한 반텀 정도 이렇게 반건조되도록 한 30분 정도 선풍기 앞에서 말려서 그거를 바닷물에 넣으면은, 이거는 실내 경우에는 실내 수조 탱크에 넣으면은 포자들이 순간적으로 쫙 다 방출됩니다. 이거는 갈조류라고 했잖아요. 물 색깔이 갈색이 될 정도로 확 포자들이 방출돼 나옵니다. 그 포자들이 우리 주스포 플라젤라에 있어가지고 현미경 하에서 움직이는 그런 거죠. 어느든지 고체 표면에는 다 들어붙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멘트 수조 같은 수조 안에도 들어붙고, 그 안에 넣어주는 이런 어린 시딩 네트, 시줄이라고 하는 그 밧줄 있는 고기에도 들어붙고, 어디든지 고체 표면에는 다 들어붙습니다. 그래서 요 시딩 네트에 붙어가 있는 그 포자들, 붙어가 있는 요 시딩 네트들만 다음에 조금 실내에서 어린 상태로 나중에 키워서 바다에 내는 거죠. 그런 갈적에 요 시딩 네트에 너무 많은 포자가 들어붙어 가지고 자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 한 5cm 정도로, 여기 보다시피 한 5cm 정도 시줄을 이렇게 잘라 가지고 그것들을 실제로 바다에서
양성하는 거, 바다에서 이 배양할 때에는 좀 밧줄이 굵기가 좀 더 굵은 거를 쓰잖아요. 그 굵은 거 밧줄에 요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은 요 틈이 벌어지잖아요. 거기에 한 5cm씩 이렇게 잘랐는, 그 5cm 안에는 어린 요런 이 미역이 자라가 있는 것들이죠. 그것들을 이렇게 한 개씩 이렇게 끼워서 실제로 바다에 이제 넣는데, 요 미역의 경우에는 우리 갈조로 겨울철에 한 10도 내지 12도 정도에서 제일 잘 자랍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바다에서 자란 후에 갖고 와서 건조시켜서 상품으로 만듭니다. 요 미역에 미역에 실제로 부산 인근에서 양식하는 양식장 모습, 그 다음에 가공 공장에서의 처리 과정에 대해서 요 비디오가 있어가지고 잠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This is Kijang-gun in the city of Busan, where the sea is alive. Kijang-gun's special produce is something more common, seaweed. We were able to meet fishermen busily harvesting seaweed despite the cold weather. 요 기장군이라 하는 게 바로 부산시, 부산 우리 광역시라고 하죠. 그 광역시의 한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이 미역 양식을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이 하고 있는 그 어촌 중에서 한 곳입니다. Seaweed stopped growing after April when weather temperature rise. As such, fishermen are out in the sea from dawn to late night to harvesting full-grown seaweed and plant seed. Due to their diligent work, seaweed is considered a representative product of Busan. We were able to find a seaweed farm 10 minutes away from the harbor. 이것 미역은 주로 한 11월 달 정도에서 이렇게 어린 그런 미역을 밧줄에 해서 바다에 넣고, 그다음 좀 일찍은 한 3월, 4월부터 시작을 하고, 주로 많이 하는 것은 그거는 조생종, 일찍 수확하는 종. 그다음 좀 늦게 수확하는 거는 한 5월 달까지도, 되게 늦게 하는 것은 한 6월. 주로 뭐 한 5월 달 정도에는 만생종, 늦게 수확하는 종들을 수확을 합니다. 한 3개월 정도 양식을 하면은 우리 한 2m 정도씩 이렇게 자랍니다. At the farm, numerous rope with evenly swagged out and tied with buoys to keep them from sneaking. Seaweed is tagged onto ropes grow to 2 feet. 이거는 갈조류라고 했죠. 갈조류라서 이 색깔이 갈색으로 그렇게 보여지죠. Long after 2 months and are harvested by then. Due to their high content in potassium, calcium, and iodine, seaweeds aid metabolism and are helpful for post-pregnancy recovery, constipation, and obesity prevention. Kijang seaweeds show their true quality when boiled. Most seaweeds loosen when they are boiled, but the quality of Kijang seaweeds are high that they retain their shape and form in boiling water. Seaweeds that grow over 3 feet. 여기도 보시피 무게가 굉장히 많이 자라죠. 어른으로 자라면 무게가 무거워서 밑으로 전부 깔아앉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부 다 부이온트 안에는 스타이로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표면에 가급적이면 햇빛이 많이 받도록 이렇게 띄워 놓습니다. During the winter are grown at a separate farm and made into dried seaweeds. 6월 초부터 해가지고 5월 초까지 가공을 합니다. 하루에 6시간씩 작업하고 8톤에서 한 10톤까지 작업을 가능합니다. 이거 어민도 이야기했지만 한 2월에서 5월, 그 조생종은 좀 일찍, 그다음에 만생종은 좀 늦게까지 해서 1년에 한 2번 정도 다른 그런 종자로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Seaweed farms may appear easy to run because they don't require feeding like fish farms. However, seaweeds are sensitive to the environment and temperature, so the rope have to be adjusted according to the tide.
That's why it's not so easy. Kijangseeds are where cold and warm currents meet. With optimal temperature and circulation of nutrient salts from tidal movement, Kijang seaweeds are able to develop into the finest quality seaweeds. When the seaweed-loaded boats arrive at the harbor, the real work begins. Kijang seaweeds boast in highest quality as they used to be served on the king's table. Now, manual labor begins. It requires 그 조금 전에 수확했던 그런 미역의 경우에 주로 이런 동해안 쪽에서는 지금부터 보여주는 비디오와 같이 이 건조해서 식품으로 이렇게 수프 만드는데 주로 많이 사용하고, 우리 서해안 쪽에서는 그 수확해서 건조한 후에 이 전복, 아발론이라고 하는 전복의 먹이, 사료로서 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everyone's carrying effort. As the seaweed ropes are pulled off, 그 제일 처음에 이제 양식장에서 트럭에 이 미역을 싣고 와가지고 여기에 컨베이어 벨트에 initially separated. Each seaweed has to be worked 쭉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가지요. Many steps are needed for seaweeds to get to the consumer. First, the tangled seaweeds are separated. Then they are blanched in hot seawater. Boiling it is what gives seaweed 그 지금까지도 계속 갈조류, 갈색이죠. seaweed is originally 여기에 보면은 brown. 끓는 물에 한 1분 정도 아주 짧게, 어떨 경우에는 뭐 하여튼 30초, 1분 정도로 짧게 뜨거운 물에 데칩니다. 블리칭 하는 것들은 우리 바닷물 속에 자라든 모든 생물들, 식물 해조류도 포함해서 세포 안에 효소들이 살아있는 생물들이기 때문에 효소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효소들 작용에 의해 가지고 썩게 되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효소들을 변성시키는, 실활시키기 위해서 우리 뜨거운 물에, 끓는 물에 한 1분 정도 아주 짧게 데칩니다. 그거는 어떠한 거든지 의류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많이 하는 것들은 우리 엔초비 같은 멸치 같은 것들도 잡아가지고 끓는 물에 잠시 한 1분 정도 데쳐서 말립니다. 만약에 안 데치면은 그 안에 있던 의류라든지 이런 해조류 식물의 경우에 세포 안에 효소에 의해 가지고 전부 다 썩습니다. 썩으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식품으로 당연하게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효소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같이 끓는 물에 데친다 하는 거를 블리칭 하는 그런 거죠. 그러면은 색깔이 한번 보세요. After seaweeds are dipped in cold water, they are dried by salt curing. They have to be washed with cold seawater to develop a chewy texture. Next, stems and leaves are separated, sorted, washed, and dried. 여기 보면은 색깔이 좀 전부 다 초록색으로 요것도 바뀌어져 가지고 있잖아요. 한번 데치고 나면은 초록색으로 되는 거는, 요거는 안에 있는 갈색 나타나는 게 퓨코산틴 갈색 색소입니다. 그 퓨코산틴이 열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열을 가하면은 퓨코산틴은 실활이 되고 없어지고, 그 대신에 클로로필,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했던 크라리나 할지게도 마찬가지. 클로로필은 굉장히 열에도 안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상식물의 경우에는 햇빛이 짱짱 쬐이고 하는 그런 거에도 나무나 식물의 경우에 전부 다 초록색 다 띄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해조류, 갈조류의 경우에도 이 클로로필은 열에 굉장히 강해서 그대로 남아가 있고, 갈색 색소인 퓨코산틴은 열에 굉장히 약해가지고 파괴되고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요 색깔도 초록색으로 그래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거든지 우리 갈조류의 경우에 상품으로 시장에 판다든지 백화점에 파는 경우에 보고 여기 물에 했을 때 초록색이 된다 하면은 같이 한번 물에 끓는 물에 데쳤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냥 그대로 갈색을 띠고 있으면은 그냥 바다에서 채집을 해가지고 자연 상태에서 그대로 건조해가지고 신선한 상태로 상품으로 나온다 하는 걸로 아주 쉽게 그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죠. 요 뒤에 비디오들은 더 가공 공장에 건조시키는 과정을 펼쳐가지고 건조기에 넣어서 건조하고
그다음에 잘라가지고 이 비닐봉지에 넣어서 박스에 넣어서 시장에 파는 그런 과정에 대한 그 비디오이기 때문에 그 뒤에 것들은 나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한번 다시 보도록 하고 요 설명은 그 다음 걸로 다시 넘어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요 슬라이드는 앞에 미역 그 항염증하고는 관계없지만은 재미로 한번 요 슬라이드를 넣었습니다. 요 뒤에 보면은 이 앉는 의자 아주 편리하게 우리 이 허벅지에 끈으로 묶어 가지고 앉아서 일을 하고 또 요리 다른 장소에 옮겨서 일을 하고 옮겨서 일하고 하는 아주 요 편리한 안에 스타이로폼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값도 굉장히 삽니다. 한 1달러니 2달러 정도로 하면은 구입을 할 수가 있는 이런 내가 재미로 이거를 모바일 체어라고 그렇게 했는데 뭐 요것들이 만약에 알젤이 없으면은 요거 만들어서 하면은 일반 농민들이나 어민들이 어떠한 이 바닥에 땅에서 이 작업을 할 적에 아주 유용한 그런 그 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요 방법은 우리 이름이 디지털 포토 애널리시스라 해서 충혈되는 정도를 우리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 가지고 컴퓨터에 포토샵에 넣어서 정량 0에서 100% 숫자로 0에서 100까지의 충혈되는 정도를 숫자로 우리 비교하는 실험 방법을 우리 실험실에서 개발을 해서 파이토세라피 리서치라는 국제 저널에 실었는 그 방법입니다. 만약에 충혈에 대한 것들 하면은 요 논문을 한번 참고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방호 물질에 대한 것들은 선박을 주로 많이 만드는 나라 국가에서는 이게 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은 우리 선박을 세계에서 1등으로 제일 많이 만들죠. 그래서 이 선박의 표면에 이와 같은 따개비라든지 해조류, 담치 이런 것들 못 붙도록 하는 그런 물질들을 페인트하고 같이 섞어서 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방호 물질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실험실에서도. 왜냐하면 이 선박에 어떠한 조개 종류들이 붙으면은 밑에 있는 한 예시만 보더라도 지중해의 동쪽에서 그 배가 서쪽으로 지브롤터까지 갔다가 똑같이 동쪽으로 되돌아올 적에는 선박의 기름이 2배 정도로 더 같은 속도로 올 적에 소비가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 말은 동쪽에서 서쪽에 지브롤터까지 갈 때에 여러 가지 이런 조개라든지 해조류들이 배 표면에 붙어서 동쪽으로 되돌아올 때에는 그만큼 이 유속에 저항을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같은 속도로 올라가면은 그만큼 기름을 더 많이 떼어야 되잖아요. 2배 정도로. 그래서 이런 선박의 기름 가격을 절약하려 하면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우리 오손 생물 파울링 오가니즘이라 파울링 오가니즘들이 붙지 않도록 하는 물질이 첨가된 페인트를 칠을 합니다. 그런 물질들을 우리 이 바다에 있는 해양 생물에서 찾는 연구들을 쭉 많이 했었고요. 미래에는 그런 물질들보다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매로 표면이 아주 매끄럽게 되는 예를 들어서 실리콘 같은 그런 거로 표면을 선박 표면을 코팅을 시키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걸로 연구를 한 바도 있고요. 그리고 표면에 대한 모양도 단순하게 칠을 하는 게 아니고 바다에 있는 여러 가지 생물들의 어떠한 그런 오손 생물들, 파울링 오가니즘 적게 들어붙는 그런 생물들의 모양을 보면은 왼쪽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조개 표면의 모양이 이와 같이 물결 모양으로 표면이 전자현미경의 모양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런 표면의 모양 같은 흉내로 내면은 마치 물결 흐름이 미세하지만 빨라서 그런 유생들이나 조개 포자들이 부착하는 게 적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아니면은 또 다른 해조류의 경우에는 표면이 이와 같이 우물 모양으로 약간 여기 구멍이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바닷물의 흐름이 가다가 거기에서는 회용돌이 이렇게 쳐서 포자나 유생들이 부착하는 기회가 적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표면이 이와 같이 올레아마이드 같은 미끄러운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실리콘,
같은 것들로 코팅을 하고 그 코팅하는 모양도 이와 같은 물결무늬라든지 이런 우물 모양으로 요게 생물 우리 모방이라죠. 바이오미메틱 학문이죠. 그런 생물의 표면 모양으로 모방을 해서 그렇게 이 표면을 만들면은 보다 효과적으로 방호 페인트를 칠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방호 효과를 가질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요거는 알제리에서도 적족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는지 어떤지는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이 적조 레드 타이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것들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비디오는 미국의 플로리다 지방에서의 요 적조 레드 타이드가 발생해서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 하는 그런 비디오인데 요거는 나중에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는 설명을 생략을 하겠는데 좀 더 영어로 설명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한 시간도 한 5분 정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나중에 열어서 한번 보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적조가 생기면은 물고기라든지 조개, 우리 사람한테, 그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어떠한 피해가 되느냐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우리 이런 이 레드 타이드, 적조가 많이 생기면은 여기 보다시피 황토를 주로 살포를 합니다. 그러면은 요게 전체가 적조를 하는 거는 붉은 색깔의 미세조류가 대량 변식은, 그래서 바닷물 색깔이 이같이 빨갛게 보여지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황토를 이같이 지그재그로 가면서로 배에서 뿌리면은 오른쪽에 요 보다시피 황토 입자가 미세조류와 같이 붙어서 무게에 의해가 밑으로 깔아앉아서 표면은 바닷물은 깨끗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주로 우리가 처리합니다. 황토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황토라 해서 주변에 우리 산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은 이같이 그냥 노란 색깔 띠고 있는 흙입니다. 이것도 그냥 학명으로는 우리 일반 영어로서는 옐로우 러스라고 하는 이 황토 노란 색깔의 흙인데요. 그 흙 입자들이 미세조류하고 결합해서 그 무게에 의해서 서서히 바닥으로 깔아앉는 거죠. 그래서 우선 표면은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값싸게, 황토가 가격이 거의 없잖아요. 산에 있는 흙을 그냥 그대로 갖고만 오면 되니까요. 아주 값싸게 우리 이 적조를 제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깔아앉아가 없어졌는 적조 미세조류 생물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느냐, 그게 문제잖아요. 우리는 생물학자이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더 관심. 밑에 깔아앉으면은 바닷물 밑에는 상대적으로 산소가 없잖아요. 산소가 언에어로빅한 산소가 없으면은 우리 메탄가스나 암모니아, 메르캅탄올 같은 이런 냄새가 많이 나는 가스를 만들어내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이런 하수구라든지 아니면 우리 사람이나 동물 다 마찬가지잖아요. 창자 안에는 산소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유기물이 분해되면은 그런 가스들이 많이 생성이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바닷물 밑에 그 수많은 적조 생물들이 밑에서 이같이 썩어서 가스들을 만들어낸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런 밀폐되는 룸에 이런 가스가 꽉 차가 있어 봐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바닷물 밑에도 물고기, 조개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표면에는 깨끗하게 되었지만은 저서 생물, 밑에 살고 있는 생물들한테는 그게 결국은 좋은 거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실험실에서 이 미세조류의 적조가 많이 자란다, 그런 지역을 이거를 예방을 하자, 치료를 하자 하는 것들은, 적조로 하는 거는 미세조류잖아요. 단세포조류. 이거를 없앤다, 예방하기 위해서는 같은 친구를 이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했는 게 다세포 LG, 우리 다른 말로는 매크로 LG, 해조류잖아요. 같은 LG잖아요. 요거는 단세포고 이거는 다세포고. 그래서 이 다세포 해조류를 많이 키우면 똑같은 LG이기 때문에 영양분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해조류들이 먼저 다 자라보면은 이 적조 미세조류가 먹을 영양분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찾았는 요 해조류의 에클로니아
카바라는 요 종은 여기에도 플로로탄닌이라는 화학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 화학 물질은 공교롭게도 또 이 적조를 죽이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바다에 우리가 에클로니아 카바를 양식을 할 것 같으면은 이것들이 적조 먹이는 되는 영양분지가 먼저 섭취하고, 그다음에 플로로탄닌 내어 가지고 적조도 죽이고, 그래서 이 나쁜, 우리 사람에 봐서는 나쁘다고 생각하는 이 레드 타이드를 없애기 위해서 같은 그런 사촌이잖아요. 이거는 단세포고 이건 다세포고, 그런 같은 사촌을 이용해 가지고 그걸 방제하자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알레로파시 현상이라고 합니다. 일반 육상 식물에서는 많이 알려져 가지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어떠한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푸른 곰팡이 페니실린이죠. 푸른 곰팡이가 페니실린이라는 물질을 내어 가지고 다른 유사한 자기들 다른 그런 미생물 세균들을 자기 것만 푸른 곰팡이들만 많이 잘 자라도록 하는 거, 그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 적조 죽이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사촌인 이걸 하자. 우리 사람 관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 친구하고 지금 현재로는 친구지요. 그래서 내가 모든 이야기를 그 친구한테 하잖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그 친구하고 우리 싸움을 했다 치면은 그 친구가 나의 가장 나쁜 적입니다. 왜냐하면 내 정보를 그 친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와 같이 생물에서도 똑같이 이런 현상을 이용을 하자. 알레로파시 현상을 이용해서 같이 적조를 방제를 하자, 없애자 하는 것들이 저희 실험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요 플로로탄닌은 현재 적조가 많이 자라는 우리 한 20도 정도 바닷물에서는 바깥으로 세포 밖으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20도에서도 세포 바깥으로 방출되도록 하는 그런 품종 개량하는 것들이 필요로 하다 하는 거. 그다음 나머지 우리 미세조류의 이용 분야에 대한 것들은 뭐 미세조류를 해서 먹이생물 어린 치어라든지 먹이생물로서 많이 이용을 한다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그런 내용들이고요. 저기에서는 우리 이런 해조류들을 호파레라고 하는 모노스토리디움 추출물을 첨가하면은 요 미세조류가 거진 2배로 많이 잘 자란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2배로 많이 키울 수가 있으니까 더 좋은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 주제는 우리 해조류에서 대체 에너지, 알코올 생산하자 하는 그런 과제에 대한 연구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결과부터 말을 하면은 해조류에서부터 알코올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조류에도 그 알코올 만드는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가격, 해조류를 만드는 가격에 대한 것들이 우리 육상에서 주로 많이 하는 것들은 옥수수, 미국에서는 옥수수, 그다음 브라질 같은 데서는 우리 이런 목재를 사용을 하는데 그 가격보다는 더 값이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옥수수의 가격이 우리 톤당 한 140불 정도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 이런 알코올을 제일 잘 만드는 것들을 우리 비교했을 때 코토니라 하는 거, 인도네시아에서 카라니가 만드는 그 코토니가 가장 알코올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 경우에도 톤당 우리 한 1000불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이 훨씬 더 옥수수보다는 값사야 된다. 그리고 알코올 만들어지는 정도도 우리 한 5%, 10% 알코올을 생산해야 되는데 이런 코토니를 사용하면 한 1% 혹은 많아야 2% 정도입니다. 그래서 코토니의 가격이 낮아져야 되고 알코올도 많이 만들어져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여전히 남아가 있다는 게고. 그 다음 마지막 주제에 대한 것들은 어떠한 이런 어류라든지 조개를 만들 적에 이왕이면은 어떠한 가치를 더 증강되었는 value added, 우리 같으면은 고부가 되었는 물고기 혹은 전복, 뭐 어떤 무슨 그런 것들라도 만들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한 예로서 전복에 대한 실험 결과만 우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아발론이 전복을 양식하는 방법은 이 전복을 가지고 이 사카리나 해조류나 운다리아 해조류를 거진 한 3년간 먹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3년간 해가지고 사이즈가 한 8cm, 10cm 정도 직경이 되면은 시장에 팝니다. 그런데 저희 실험실에서 이 value added, 고부가 되는 전복을 만들기 위해서는 똑같이 3년간 이거로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 팔기 한 2주일 전에
이런 유용한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예를 들어 플로로탄닌 하면 항산화 작용도 굉장히 좋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에콜로니아 카바 같은 해조류를 우리가 먹인 2주일간. 근데 그것도 먹이면은 맛이 씹어가지고 잘 안 먹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한 4일 정도 굶겼습니다. 굶기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전복을 먹이면은 배가 고프니까 할 수 없이 먹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2주일 정도 먹이면은 그 안에 있는 성분들이 전복의 살찜 안에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요 플로로탄닌의 성분들이 상당히 전복 살찜 안에 이와 같이 점점 한 2주일 정도, 한 10일 정도 지나 점점 많이 증가해가지고 밑에 다른 이런 에콜하는 화학물질, 유용한 성분, 이것도 항산화 작용이 강한, 항산화는 말은 항노화 물질, 안티에이징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많이 이래 증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시장에 팔기 전에 먹이고, 그 다음에 시장에 팔면은 이와 같이 이런 플로로탄닌 항산화 물질, 그 이외에 다른 거 뭐는 거든지 우리가 원하는 그런 먹이들을 나중에 시장에 팔기 전에 한 1, 2주 전에 먹여서 효과가 더 증가가 되면은 이왕이면 좋지 않겠느냐. 그게 조개 종류가 되든 어류가 되든 어느 학원든지 이와 같은 이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제품을 만들면은 이왕이면은 좋지 않겠느냐. 이거 먹이만 바꾸기 때문에 크게 힘드는 그런 거가 전혀 아니잖아요. 그다음 나머지 남아가 있는 것들은 여기 제목에도 보다시피 그냥 기초적인 테크닉들에 대한 해조류 실험하는 데에 기초적인 테크닉, 뭐 조직 배양이나 유전 분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실제 이용하는 것보다는 그 실험실에서 어떤 해조류들을 실험할 적에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번 그 연구자, 해조류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한번 참고로 이 뒤에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은 유익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해조류를 한국에서의 이용하는 분야, 그 다음에 외국에서의 이용하는 분야, 우리 연구실에서 했던 연구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발표의 목적은 시작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이 세네갈에서는 해조류를 지금까지 거진 이용을 하지 않았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관심도 적었는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유용한 해조류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다음에 연구도 조금 더 많이 해서 이와 같은 가치가 있는 그런 해양의 식물 개발을 많이 해줬으면 하는 그런 그 바람에서 이 강의의 지금 목적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강의 내용에 대해서 이 질문이나 그런 관심 분야에 대한 것들은 앞에 있었던 이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은 성실히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르부와